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을 아들 내외의 서울 아파트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저를 치워야 할 늙은이라 부르는 며느리의 차가운 속삭임이었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엿들은 그날 밤, 제 수십 년의 눈물이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반격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반.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 시간에도 잠들지 않는 건지 창밖에서는 희미한 소음이 끊이질 않아요. 얇은 커튼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고향에서처럼 검푸른 색이 아니라 온갖 불빛에 흐려져 뿌연 회색에 가까웠죠. 여기 온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금방 적응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가끔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이면 고향집 생각이 간절해져요. 대문을 열면 바로 보이던 넓은 마당, 그 끝에 있던 작은 텃밭, 봄이면 상추를 심고 여름이면 고추랑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었죠. 흙냄새, 풀냄새 섞인 새벽 공기를 마시며 호미질을 할 때면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여기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도 매캐한 자동차 매연 냄새만 들어올 뿐이에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조각조각 내버려서 내가 올려다보던 그 둥글고 너른 하늘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곳 생활이 제 선택은 아니었죠. 며느리 혜지가 어찌나 성화였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교사인 아이라 그런지 말도 참 예쁘게 했어요. 어머니, 이제 힘든 일 그만하시고 서울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편하게 사세요. 하준이 교육 생각하면 이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이 비싼 아파트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어머니가 시골집이랑 땅 파신 돈 보태주시면 방 제일 좋은 곳으로 어머니 방 만들어드리고 평생 호강시켜드릴게요. 그 말에 제 아들 민석이도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제 아들이잖아요. 어미 말에 토 한 번 안 달던 착한 아들인데 아무 말 없는 게 곧 동의하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평생을 바친 내 집과 남편의 땀이 밴 땅을 모두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어요. 3대가 오순도순 사는 행복한 그림을 그리면서요. 그런데 그 그림은 첫날부터 조각나기 시작했죠. 오늘도 제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돼요. 거실 한쪽에 간이 침대처럼 놓인 제 잠자리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요. 혹시나 자는 식구들 깰까봐 발소리도 죽여가면서요. 약속했던 어머니 방은 지금 손주 하준이의 공부방 겸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처음 며칠은 하준이 방에서 같이 잤는데 혜지가 그러더군요. 하준이가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할 나이라고 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는 게 여러모로 편할 거라고. 그렇게 제 짐은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났고 저는 거실에 불청객이 되었죠.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 쳐요. 국은 세 종류를 끓여야 해요. 아들은 얼큰한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며느리는 아침에 맵고 짠 건 부담스럽다며 맑은 콩나물국을 찾거든요. 9살 손주 하준이는 미역국 아니면 밥을 잘 안 먹고요.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입맛이 다르니 서너 가지는 기본으로 만들어야 식탁에서 군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무급 가사도우미의 삶이 아니면 뭘까요? 그래도 가족들 먹는 거니까 이른 아침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불평 한번 할 수 없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전쟁이 시작돼요. 다 차려놓고 얘들아, 아침 먹어라 하고 부르면 그제야 하나둘씩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아요. 며느리 혜지는 식탁에 앉자마자 제 얼굴 대신 반찬 그릇부터 훑어봐요. 그러고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마디 툭 던지죠. 어머니, 이 나물은 간이 좀 짜네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요. 상냥한 말투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어요. 제가 차린 밥상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그날 아침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기 시작해요. 어머니, 이따 하준이 학교 끝나면 피아노 학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오는 길에 세탁소에서 제 블라우스 좀 찾아주시고요.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요. 제 아들 민석이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어요. 아내가 제 어미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제 어미가 어떤 표정을 짓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는 게 더 중요한 사람처럼요. 제가 민서가 찌개 맛이 괜찮니? 하고 물으면 그제야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괜찮네 하고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예요. 그 순간만큼은 제 아들이 참 낯설게 느껴져요. 식사가 끝나면 모두들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며느리와 손주는 학교로, 아들은 회사로,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겨지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며느리가 지시한 일들을 하러 밖으로 나가야 해요. 하루 종일 종종걸음으로 다니다 보면 어느새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되죠. 저녁 식탁에서도 아침과 비슷한 풍경이 반복돼요. 그리고 밤이 오고요.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저는 다시 거실 구석 제 잠자리로 돌아와요. 며느리가 결혼 전에 속삭이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서울에서 저희랑 같이 편하게 사세요. 그 달콤했던 약속이 지금 제 비참한 현실을 더욱 아프게 찔러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얻은 결과가 고작 이거였나 싶어서요. 역할도 내 공간도 존중도 없이 그저 살아 숨쉬고만 있는 존재. 그게 지금의 저였어요. 지친 몸을 눕히고 나면 습관처럼 낡은 MP3 플레이어를 찾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아직도 소리가 잘 나와요. 그리고 잠든 가족들 몰래 작은 수첩을 펼쳐요. 오늘 있었던 일, 며느리가 했던 말, 아들의 무심한 표정, 그리고 제 마음속 서러움을 꾹꾹 눌러 담아 몇 자 적어요. 이건 저만의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아픔을 털어놓는 유일한 시간이죠. 수첩을 덮고 나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응어리진 것, 슬픔과 체념 속에서도 이렇게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또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거짓된 안식처에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니 계절은 어느새 가을의 한복판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제가 이 낯선 서울 땅을 밟은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물론 저 혼자만 기억하는 생일이었지만요. 아침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제가 참 어리석었죠. 미역국은커녕 식탁에는 어제 먹다 남은 식은 반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신문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며 손주 녀석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느라 바빴죠. 아무도 제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혹시 다를까 기대했지만 그날따라 며느리는 동창 모임이 있다며 늦었고 아들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며 들어오지 않았죠. 결국 저는 손주와 둘이서 김에 밥을 싸서 저녁을 때웠어요.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그제야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술에 취한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오늘 생신이셨죠? 아이고, 제가 하준이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깜빡했네요. 내일 제가 백화점 가서 선물 하나 사드릴게요. 그 가식적인 사과에 대꾸할 힘조차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땡땡이라는 걸 쳐봤어요. 아침밥만 겨우 차려놓고 며느리가 시킨 심부름도 잊은 척 집을 나섰죠.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데 제 신세가 꼭 저 낙엽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붙어 단물을 다 빨리고 이제는 늙고 볼품 없어지니 바람 한 번에 툭 떨어져 버려지는 신세 말이에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정말 민석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못 가고 예쁜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도 아들 대학 등록금 통장을 보면 배가 불렀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온갖 상념에 뒤척이다 보니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죠.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안방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부 싸움이려니 했는데 제 이름이 들리는 순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9살 손주 하준이의 칭얼거리는 목소리였죠. 엄마, 나도 이제 내 방 갖고 싶단 말이야. 왜 할머니는 안방 안 쓰고 우리랑 같이 있어? 친구들은 다 자기 방 있는데.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남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죠. 우리 하준이, 조금만 참아. 엄마가 할머니 곧 정리해 드릴게. 안 그래도 근처에 좀 저렴한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리라니, 내가 치워야 할 물건이라도 된단 말인가요? 애써 숨을 죽이고 있는데 제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요양원은 좀 그렇지 않아? 그냥 우리가 살던 고향집으로 다시 가시라고 하면 안 될까? 그나마 아들 녀석이 내 편인가 싶어 한 줄기 희망을 가지려는 순간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죠. 당신 정말 순진하네. 그 집은 이미 팔아서 이 아파트 사는데 다 보탰잖아. 빈털터리 노인 내가 시골 가서 뭘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 집 우리 공동명예인 거 잊었어. 법적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건강도 안 좋으시고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하셔야 한다고 둘러대고 보내버리면 그만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발이 차갑게 식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시나 학대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내쫓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친구인 듯 했죠. 나야. 시어머니. 응, 내가 아주 제대로 길들여 놨지. 이제 내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해. 좀 더 버티면 그냥 요양원으로 치워버릴 거야. 알잖아. 집은 늙은이가 없어야 넓어지는 거. 치워버린다.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밝혔어요. 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가족에게 사람이 아니라 치워야 할 짐, 장애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지난 6개월간의 서름, 수십 년간의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슬픔은 어느새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변해 있었죠.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제 잠자리로 돌아왔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순종적인 어머니, 모든 것을 내어주던 박순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저 악마 같은 며느리와 방관자 아들에게 내 존재의 가치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싸워야만 해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충격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아침이 밝았어요. 제 마음속은 지옥 같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전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죠. 어쩌면 이전보다 더 정성껏 차렸는지도 몰라요. 제 속을 모르는 며느리는 어제 저녁 일이 미안했는지 아니면 그저 변덕이었는지 식탁에 앉으며 어머니, 오늘따라 국이 시원하네요 라며 칭찬 아닌 칭찬을 건넸어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죠. 그 미소 뒤에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귀가 먹먹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노인처럼, 기억력이 흐려져 어제 저녁 일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했죠. 며느리가 심부름을 시키면 군소리 없이 따랐고 아들 녀석의 무심한 눈빛도 못 본 척했어요. 제 순종적인 태도의 며느리는 아주 만족하는 눈치였죠. 아마 속으로는 역시 늙은이는 한 번씩 밟아줘야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며칠간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놓은 뒤 저는 제 첫 번째 행동을 개시했어요. 오랜만에 동네 노인정에나 다녀오련다.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둘러대고 집을 나섰죠. 제 발길이 향한 곳은 노인정이 아니라 동네 구립 도서관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와보는 도서관은 낯설었지만 그 조용하고 엄숙한 공기가 제 들끓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더군요. 저는 곧장 컴퓨터 검색대로 가서
더듬거리는 손길로 몇 가지 단어를 입력했어요. 노인학대, 재산사기, 부당증여, 화면에 빼곡히 들어찬 법률 용어들은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제 법은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증여무효 소송, 부양의무 불이행, 사기죄 성립 요건, 한자 투성이의 어려운 말들을 하나하나 공책에 베껴 적으며 읽고 또 읽었어요. 무지했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웠죠. 내 재산을 넘겨줄 때 그깟 효도하겠다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안전장치 하나라도 걸어두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사치였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싸우기 위해 갑옷을 입어야 했죠. 몇 시간 동안 책과 씨름하다 보니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아들 내외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던 괴짝을 꺼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괴짝 뚜껑을 열자 제 서른 해의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장 위에는 빛바랜 가계부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 페이지를 넘기자 1995년 5월 12일 민석이 대학 등록금 논한떼기 판돈 350만 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죠. 그 밑에는 제 일기장들이 있었어요. 20살 처녀 시절부터 써온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기록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결혼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5년 10월 24일 민석이 장가가는 날 며느리 혜지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아들 노릇까지 할게요. 평생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고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혜지의 눈빛이 얼마나 진실해 보였는지 저는 그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남은 땅마저 팔아 서울 아파트에 보태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쓴 일기장을 펼쳤어요. 서울에 온 후의 기록이었죠. 2025년 3월 2일 하준이 공부에 방해된다며 거실로 쫓겨났다. 2025년 5월 19일 며느리가 어머니한테서 냄새난다고 했다. 하루 종일 굶었다. 2025년 8월 27일 내 생일. 그들은 나를 정리하고 치워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이 모든 기록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도서관에서 읽었던 법률 서적의 한 구절이 떠올랐죠.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및 부양 의무 불이행은 증여계약 해지에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괴짝의 맨 밑바닥에서 낡은 MP3 플레이어와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어요. MP3 플레이어에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폭언들이 날짜별로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핸드폰 사진첩에는 제가 매일 먹었던 초라한 식사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요. 이것들은 제 상처의 증거이자 그들의 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수십 년간 무심코 이어온 기록의 습관이 제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거실 바닥에 30년치의 기록을 모두 펼쳐놓았어요. 가계부, 일기장, 녹음기, 사진들, 제 눈물과 땀, 희생의 역사를 마주하고 있자니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기분이었죠. 이것은 법정에서도 통할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저는 날짜별로 사건을 정리하고 일기장의 관련 내용을 복사해 표시하고 녹음 파일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울고만 있던 피해자는 이제 없었어요. 제 앞에는 냉철한 전략가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모든 정리를 마친 새벽녘,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들 부부의 이름이 선명하게 밝힌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었죠. 이 종이 한 장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후회도 미련도 없어요. 제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되찾는다. 결심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다를 바 없었죠. 며느리는 제가 밤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아마 지난밤 자신들의 대화를 제가 들었을까봐 조금은 신경이 쓰였나 보죠. 갑자기 제 밥그릇에 제일 좋은 반찬을 올려주며 살갑게 굴더군요.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잘못했어요.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아침 든든히 드세요. 그 위선적인 손길을 조용히 피하며 저는 밥만 묵묵히 먹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섰는데 저런 가식적인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로 며느리가 다가와 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 그저 묵묵히 그릇만 닦았죠. 제 그런 태도가 이상했는지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는 평소와 달랐어요. 늘 입던 낡고 편한 몸빼 바지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죠. 시집 올 때 해 입었던 옅은 옥색 빛깔의 한복이었는데 이걸 다시 입을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곱게 빗질을 하고 아주 옅게 분도 발랐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를 힘이 솟는 것 같았죠. 제 모습을 본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저는 그저 짧게 대답했죠. 바람 좀 쐬고 오련다.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저는 지갑과 서류 몇 가지만 챙겨들고 집을 나섰어요. 제 목적지는 공원도 노인정도 아니었어요.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였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컴퓨터를 보던 젊은 중개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 같은 늙은이가 혼자 들어오는 게 의외였는지 조금 놀란 눈치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곧장 책상으로 다가가 앉으며 말했어요. 이 아파트 103동 1502호 집주인입니다. 제 말에 중개인은 더 놀란 듯했죠. 진명이가 아들 부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제가 집주인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품에서 등기 권리증과 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죠. 이 집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을 테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팔았으면 합니다. 금매로요. 중개인은 당황해서 제 얼굴과 서류를 몇 번이나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어요. 남의 눈치 보며 하루하루 사는 것보다 내 돈 손에 쥐고 내 맘대로 사는 게 100번 낫지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요. 며칠 후 제 결심에 마지막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들 내외가 거실에 저를 앉혀놓고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운을 떼더군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음 주에 짧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요. 푸켓이라는 곳인데 아주 경치가 좋대요. 저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이어서 아들이 말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장모님 모시고 가는 여행이라.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비행기 오래 타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저희 없는 동안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빼놓고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며느리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겠다니요. 이게 정녕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란 말인가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래, 나는 늙어서 그런 데는 힘들어 못 간다. 너희들이나 재미있게 다녀오너라. 제 대답에 아들 내외는 안심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여행 준비로 들뜬 분위기였어요. 며느리와 손주는 인터넷으로 수영복을 고르고 아들은 여행자 보험을 알아보느라 분주했죠. 그들이 자신들의 행복에 취해 있는 동안
저는 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집을 보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괜찮으실까요? 저는 침착하게 약속을 잡았죠. 가족들이 짐을 싸는 동안 저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며느리는 자신의 SNS에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가족여행, 푸켓, 행복 충전.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죠. 마음껏 즐겨둬라. 그 행복, 그 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테니. 여행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 그들의 마지막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챙겨 현관을 나섰죠. 창문 너머로 그들이 탄 차가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저입니다. 오늘 계약 진행합시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저들의 거짓된 행복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떠난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온갖 소음과 위선적인 공기가 빠져나가고 비로소 집은 온전히 제 것이 된 것 같았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심판을 집행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 집을 사겠다는 새로운 부부도 도착해 있더군요. 그들은 저를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제가 어떤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지 알 리가 없었죠. 중개인이 내민 매매 계약서 위에 제 이름 석자를 적고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희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는 기분이었죠.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바로 이체받고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것도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챙길 짐은 많지 않았죠. 이삿짐 센터를 부를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커다란 상자 5개만 꺼내놓았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제 사계절 옷까지 몇 벌을 담았어요.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타박하던 제 손때 묻은 옷들이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상자에는 제가 평생 아끼며 읽었던 낡은 책들과 제 인생이 담긴 일기장들을 채웠어요. 네 번째 상자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 사진과 빛바랜 앨범 몇 권을 소중히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 상자에는 그릇 몇 개와 수저, 그리고 작은 냄비 하나를 담았어요. 제 인생은 딱 이 5상자면 충분했어요. 거실에 놓인 커다란 텔레비전,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베란다에 드럼 세탁기, 아들 내외가 그렇게 자랑하던 고가의 가구와 가전제품들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건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의 허영과 욕심으로 채워진 물건들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물건은 단 하나도 필요 없. 작은 용달차를 불러 5개의 상자를 싣고 저는 15년간 제 피와 땀으로 지켜온 그 집을 나섰어요. 떠나는 제 뒷모습이 쓸쓸했을지는 몰라도 제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어요. 제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보증금도 아주 저렴한 그야말로 잠만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는 제 첫 번째 안식처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텅 빈 원룸방에 앉아 창밖을 보며 저는 며느리의 SNS를 가끔 확인했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 화려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 사진들이 연이어 올라왔더군요. 그들은 제가 마련해준 돈으로 지상 최고의 낙원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그들의 마지막 행복을 빌어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와 손자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관문 앞에 섰어요.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과 여행 기념품이 가득 들려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거기까지였어요. 아들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죠. 당황한 아들이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하는 동안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바로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며 혀를 찾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새로운 집주인 부부와 부동산 중개인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내렸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아들 내외를 보며 말했죠. 아, 이 집 원래 사시던 분들인가 보네요. 어제부로 이 집은 이분들께 팔렸습니다. 지금 이사 들어오시는 중이니 복도에 짐 좀 치워주시죠.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주변은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죠. 그들이 평생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이 아파트 복도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아들, 민석이가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죠.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을 팔아요? 왜? 저는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집이라고? 아니, 너희 집이라고? 그 집 대출금, 관리비, 재산세, 지난 15년간 단 한 번이라도 너희 돈으로 내본 적 있니? 다 내 시골 땅 판 돈, 내 피 같은 돈으로 낸 거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긴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그 가증스러운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죠. 추억은 내 앨범 속에나 고이 간직하거라. 그때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핸드폰을 빼서 들고는 울며불며 제게 매달리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제 어디서 살아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던 그 말을 똑똑히 되돌려 주었어요. 내가 했던 말, 내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어머니가 알아서 센스 있게 좀 나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주 센스 있게 나가주는 거다. 단,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지. 내 집은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던 절규와 울음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죠. 이제 끝이었어요. 제 상상 속에서 아들 가족은 여행 가방과 기념품 꾸러미와 함께 아파트 복도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웃들의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겠죠.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된 행복의 성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속이 다 후련했어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작은 원룸 창가에 서서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은 제게 복수를 위한 임시 막사였을 뿐 제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와의 질긴 인연을 끊어낸 다음 날 저는 곧장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표를 끊었죠. 50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서울역을 떠나는 기차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길고 아팠던 한 챕터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었어요.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 코끝을 스치는 흙냄새와 풀냄새의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서울의 그 어떤 비싼 향수보다도 더 향기로운 제 어린 시절의 냄새였죠. 수십 년간 비어있던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옛집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며칠에 걸쳐 묵묵히 집을 쓸고 닦았죠. 거미줄을 걷어내고 썩은 마루를 드러내고 먼지 쌓인 창문을 닦아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묵은 상처와 원망을 닦아내는 기분이었죠. 집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갈수록 제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작은 마을에 금방 퍼졌나 봐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놓고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해졌어요. 친구의 주름진 얼굴에서 제 어린 시절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들 내외에게 어떻게 배신당했고 어떻게 복수했는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친구들은 저를 욕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순자야,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잘했다. 사실 나도 명절 때마다 아들네 집 가면 가시방석이야. 요즘 자식들 옛날 같지가 않아.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용돈을 탔으며 눈치 보는 친구,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휘는 친구. 제 비극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요. 피를 나눈 가족에게서는 얻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와 유대감을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에게서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서울 아파트를 판 돈으로 마을 어귀에 새로 지은 작고 예쁜 집을 샀어요. 아침이면 친구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정자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녁이면 갓 지은 밥에 직접 키운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서울에서의 그 숨 막히는 6개월이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어요. 마을이 온통 명절 준비로 분주했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명절을 준비했어요. 더 이상 저를 하녀처럼 부리는 며느리도 무심한 아들도 없었죠. 그저 서로 돕고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정만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가장 친한 친구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친구가 조용히 제게 물었죠. 순자야, 정말 후회는 없니?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평온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응, 후회 없어. 오히려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싶어. 살아보니 알겠더라. 가족이라는 게 어디 피로만 맺어지는 건 줄 아니. 힘들 때 내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아플 때 내 등 한 번 더 쓸어주는 그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죠. 며느리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에 고향으로 찾아뵙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미련이나 연민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희미한 통증 같은 거였죠.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짧고 단호한 답장을 보냈어요. 오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남이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잘 살아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어요. 이것은 복수의 연장이 아니었어요. 증오도 아니었죠. 제 평화를 위한,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완전한 단절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새로운 가족인 친구들과 함께 이 평화로운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오는 고향의 밤이었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어요. 진정한 나의 집을 찾은 거예요. 평생 자식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깨달았죠.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과거를 끊어내는 것일지도 모른답니다.